안녕하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고용보험에서 공무원 사업주 근로자는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5천만 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사실 이거는 사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라 그러면 이번 영상은 근로자들이 관심 많은 영역이죠.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법제론, 정책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영상 보시면 안 돼요. 2020년에 새로운 바뀐 내용들을 적용하는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 실업급여에 관심 많죠. 또 알아야 되잖아요. 관련 내용들을 모두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셔서 나 혼자만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으로 같이 가서 우리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급여의 변신은 무죄. 아유, 타이틀도 재밌게 붙였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을 하는데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실업급여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년 변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실업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용보험의 급여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보장인 실업보험과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의 형태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합쳐져서 고용보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여기에 보면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지원으로 나누는데 이 실업급여 안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안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어떤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 설명되었고, 혹시 궁금하면 앞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12개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직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6개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퇴직한 날로 어떻게 12개월이 경과했어. 그러면 나머지 자녀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퇴직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자녀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라. 그래야 너가 신청했다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어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남은 수당의 2분의 1을 한목에 받을 수 있으니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되면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급여라고 하고 상병급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그죠? 18개월이면 1년 하고도 반, 1년 반 동안 180일 이상, 날수라면 대충 6개월이겠죠. 6개월 이상일 것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초단시간 노동자인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에서 바뀌었어요. 몇 개월로?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죠? 이분들은 일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가 똑같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뭐예요? 24개월 중에 얼마? 180일 이상이라면 뭘 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 해야 되죠. 내가 일하기 싫어 라고 하면 구직급여 신청 못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의 사항은 제한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면 안 되느냐?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귀책 사유는 아닌데 자기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피보험자, 여기에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해요.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1호에 의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의해서 해고돼야 돼, 맞죠?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해고시키지 않고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거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뭐예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노동부령이니까 이번에는 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정당한 이직 사유, 노동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 1을 찾아보면요,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 이직일 전 1년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예요. 1년에도 수시로 다음의 사항들이 반복해요. 이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불안한 직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예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거고,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경우 있고, 임금 체불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몇 번 이상? 1년에 2개월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나 시간을 넘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이러한 경우가 1년에 2회 이상 반복이 되면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종교나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구직급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라든지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나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들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마찬가지 시행규칙을 계속 보면요, 6번에 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뭐예요? 출퇴근이 곤란해도 받을 수 있어? 이건 어떤 경우냐면 통상의 교통수단,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우리 제주도는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죠? 네. 근데 뭐 버스로 한다 그러면, 통상의 교통수단 버스라 그러면 제주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이 이전, 어디 성산에 있다가 예를 들어 제주도인데 저기 어디 모슬포, 대정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정근을 낸다든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든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통근이 곤란한데 본인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만두게 될 때, 맞죠? 내가 그만두지 않아. 그러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사정상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한 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언제든지 동일한 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9번째,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것도 허용되지 않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거나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불어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반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동안은 이 조건으로 많이 받았죠.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요.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때요?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다음의 사유로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임금 일액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기초 일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이하 기초 일액이라고 하는데,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산정된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는 그 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나 보험료 징수법 3조에 따른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기도 하고요. 다음 이거 봅시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됐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로 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한액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 기초일액을 계산했더니 너무 커. 그래서 그것을 고용보험에서 과연 구직급여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보험의 어떤 목적, 취지에 부합하느냐를 보고 상한액을 결정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한액 궁금하시죠? 살펴볼게요. 구직급여 지급액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예요. 이게 바뀐 내용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2019년 10월에 퇴사했다 그러면 이전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하는 게 좋겠어요? 이후에 퇴직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60%고 평균 임금에, 여기는 50%니까 당연히 이후에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말장난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봅시다. 왜 김진웅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한액제에서는 적어도 말장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에요. 뭐가? 상한액이.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에는 1일당 얼마? 66,000원. 뭐야, 같잖아. 그럼 말장난이라는 거죠. 왜 같게 됐느냐? 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평균 임금의 60%와 50%는 이제 법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정하는 기초일액 자체를 상한액의 기초일액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 이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13만 2천 원이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 평균 임금의 50%니까 13만 2천 원에 50%를 곱하면 6만 6천 원이 됐었던 거죠, 하루. 그런데 2019년 10월 이후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11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퍼센티지는 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2019년 이전이나 이후나 상한액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요? 일반 근로자. 이 상한액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50%가 아니라 60%를 받게 되니까 훨씬 10%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좋은 거죠. 우리는 어차피 상한액의 대상은 아닐 거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하한액도 있습니다. 하한액은 앞전에 설명을 했는데, 최저구직급여액이 얼마냐 하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90%였거든요.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1일 근로시간 8시간이었는데 낮아졌어요. 좀 슬프네요. 그죠? 그래서
하한액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갔잖아. 2019년 이전에는 90%였는데 최저임금이 뭐 8천 얼마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이후에는 이제 9,000원 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80%로 이 비율을 여기서 낮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19년 같은 경우는 역전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9년 9월 현재 하한액이 이거고 소정근로 이거보다 낮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구직급여. 그러니까 둘 중에 2019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뭐예요? 보다 많은 금액을 하한액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2019년 동일해 안에 이렇게 비율을 바꿔버렸으니까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대기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를 보면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많아져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소정급여 일수가 뭔가요? 우리가 구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몇 개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네,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다만 그 12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12개월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관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여서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앞에 산재급여에 대기기간이 있었죠. 산재급여의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7일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7일 이후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건설 일용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실업의 신고일부터 뭐 할 수가 있어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죠. 앞전에 설명했던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과거에는 이 자료였는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과거에는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행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이렇게 30세 전후가 사라졌어요. 아주 좋죠.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죠. 1년 미만은 3개월이었어요. 전부 다 3개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는 최소 몇 개월을 받는다? 4개월 받는다. 그리고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냐 하면 봐보세요. 50세 이상 장애인은 240일이라 8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8개월, 7개월, 6개월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927, 9개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세 미만 일반인들도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8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4개월, 1년에서 3년 미만인데 50세, 내가 50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150일, 5개월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1년에서 3년 미만 고용보험을 납입했는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6개월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일한 일수가 고용보험 납입 일수가 3년에서 5년인 경우에는 어때요? 6개월을 받을 수가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는 7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는
어때요? 7개월. 여기는 8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50세 미만인 경우는 4, 5, 6, 7, 8을 받을 수가 있고 50세 이상 장애인은 4개월은 동일한데 그 다음에 5개월이 사라져서 6, 7, 8, 9, 10으로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연령 기준은 언제냐? 내가 만으로 49세에 퇴사했는데 신청을 50세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50세 이상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연령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보면 이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사람들이 구직급여만 관심이 있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구직급여를 6개월짜리를 다 받으려고 이제 막 질질 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고용보험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본인한테도 크게 득이 되진 않아요. 그럼 조기 재취업수당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대기기간 며칠이라 그랬어요? 7일.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자녀 소정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요. 내가 6개월 동안 소정급여 일수인데 2개월 받았어. 그러면 4개월이 남죠. 4개월이 남아요. 그러면 이 남았는데 취업됐어요. 남았는데 취업되면 이 남은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거야. 4개월이 남았는데 이것의 2분의 1,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야 합니다. 내가 취업이 됐는데 2분의 1 지나버렸어.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취업이 됐지만 한 달 동안 취업된 것으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뭐예요? 한 직장이 아니라 그 12개월 안에도 이직이 됐지만 그런 경우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어때요? 10일 이상. 한 달에 10일 일하면 일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재취업한 시점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재취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내가 거기에서 잘려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들어갔어. 이런 경우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이나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가 없고요.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도, 그러니까 미리 잘리기 전에 어디 들어갈 것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도 뭐예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시점. 그럼 언제 청구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6개월이었거든.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가 되면 고용 안정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내가 구직급여를 받다가 바로 다른 직장을 얻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사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는 여러분들 잘렸는데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또 일했어, 또 잘렸어. 그럼 수령 조건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은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2년 이내에는 다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과거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직급여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 몰랐더라도 이 영상에서 제시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구직급여를 받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고용보험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2020년 기준으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음 영상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